안녕하십니까. 무공해산 외국어 연구소 책임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구소가 이뤄놓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제가 현지에서 영어를 익혔던 경험을 종합해서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말하기 영어가 쉽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하려면 미국인처럼 영어를 읽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 또 미국인처럼 영어를 듣는다, 말한다, 쓴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처럼 영어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들려줄 영어 문장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맞춰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It's important to consider absent-mindedness or poor eyesight of your friend before thinking that he's ignoring you. 미국인은 이 문장을 순식간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신 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문장을 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읽고 해석해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금방 되셨나요?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은 읽는 즉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10초 만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어 문장을 여러분께 똑같은 방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맞춰보세요. 그 배우는 대장에 생긴 암과 싸우면서도 연기 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역사는 그를 참 스승이자 진정한 배우로 칭송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당연히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듣는 즉시 곧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고작 7초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방금 한 말을 읽어보십시오. 이번에도 들려드린 시간과 동일하게 7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읽음과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심으로 영어를 미국인처럼 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시험 점수라도 높게 받고 싶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읽고 듣는 것처럼 또 미국인이 읽고 듣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한국어는 되는데 영어는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저처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어떻게 영어를 읽는지 또 어떻게 영어를 듣는지 어떻게 영어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읽는다는 것은 어떤 두뇌 작용일까요? 어떻게든 해석만 되면 그것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즉시 곧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의 속도로 빠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또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과는 달리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끝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독해와 읽기는 같은 말입니다. 독해란 읽어서 이해한다는 뜻인데 읽는 행위 자체가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와 읽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어 시간에는 읽기라는 말을 쓰는데 반해 유독 영어 시간에는 독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한국어는 순차적으로 쭉 읽고 이해하는 데 반해 영어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어 읽기와는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읽기라는 말보다는 독해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듣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도 알아볼까요?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로 빨라야 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든 영어든 귀로 듣는 것과 동시에 빠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하고 나면 귓전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귀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까맣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허둥지둥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또 다음 문장을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지나간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장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려오면 결국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독해 위주의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도 하는데 이미 설명드렸듯이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독해를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독해 위주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인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한국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있는데 영어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되도록 공부를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또 무턱대고 원어민 교사를 찾고 영양사전을 사고 유명 입시학원을 찾고 문법책을 하나 더 사고 그래야 할까요? 아니죠. 그러기 전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아내야죠. 그 원인을 알아내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는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잘 되는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나 원어민들이 영어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읽고 읽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전에 한국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는 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는 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연기자를 뜻하는 명사 배우에 주격조사 는이 붙는 것이라고 바로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배우다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이 배우는 이라는 말이 곧바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어인 이 대장으로 곧장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인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다라는 뜻의 배우는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보는 즉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다음 단어인 대장으로 금방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은 이렇게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대장이 있는가 하면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 그리고 기록장부라는 뜻의 대장이 있습니다만 오직 큰 창자라는 대장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다음 단어로 곧장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이라는 단어도 이 암의 다른 동음이어인 암자라는 뜻의 암이나 바위라는 뜻의 암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악성종양이라는 뜻의 암이라고만 생각나기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고 다음 단어인 싸우더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이런 여러 단어가 나올 때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순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와 같은 능력, 즉 눈에 보이는 단어 단어마다 순간적으로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처럼 순간적으로 들려왔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은 물론 지문에 있는 글을 읽는 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영어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읽기를 하는 것이라면 7, 8초 안에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고 읽음과 동시에 해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0초 이상 1분도 쉽게 보내고 맙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하다. To consider. 헤아려 보는 것이. 네,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Absent-mindedness. 결석한 정신상태? 결석한 정신상태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Poor eyesight. 가난한 시력? 갈수록 난감하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정리해봅니다.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상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한국어처럼 빠르게 읽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즉시 그 단어의 뜻이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이해가 돼야 다음 단어로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영어 문장에서는 absent-mindedness 그리고 poor eyesight 부분에서 그 뜻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Of your friend, 너의 친구의 before thinking that 이하를 생각하기 전에 he is ignoring you. 그가 너를 무시한다. 어찌어찌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어떤 구조의 문장인지는 파악이 됐는데 중간에 해결이 안 된 이 두 개의 표현이 여전히 태클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역시 이상합니다. 시력이 가난하다. 정신상태가 결석을 했다. 여러분은 absent를 결석하다라는 뜻으로 또 poor은
가난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유추해석이나 의역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아, 시력이 가난하다는 말은 시력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로 의역을 해보고, 정신 상태가 결석했다라는 것은 정신이 멍하게 나간 상태를 말한 것인가 보다라고 의역을 해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짜 맞춰본 결과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나쁜 시력이나 멍한 정신 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물론 끝내 해결을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령 해석이 됐다 해도 직역했다가 다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땐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더구나 순간적으로 들려왔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듣기 시험 시간에는 이미 들은 부분을 되짚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손을 놔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 쓰인 absent나 poor은 영어의 여러 동음이유 중 하나입니다. 즉 absent는 결석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결여된이라는 뜻으로도, 또 멍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poor도 가난하다는 뜻으로, 불우하다는 뜻으로, 건강이 나쁘다는 뜻으로, 서툴고 어설프다는 뜻으로, 또 형편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absent나 poor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absent를 보는 즉시 멍한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나지 않고 결석한이라는 뜻을 먼저 생각한 후에,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멍한이라고 최종 해석을 합니다. 또 poor도 보는 즉시 건강이 나쁘다는 의미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난하다라는 의미부터 생각이 나면서 또 의역을 해서 시력이 나쁘다라고 최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즉시 absent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동음 이역은 어떻건 여러 뜻 중에서 오로지 멍한이라는 뜻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다음 단어인 mindedness로 옮겨가서 멍한 정신상태라고 순식간에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poor도 보는 즉시 여러 뜻 중에서 오직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뜻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뿐 poor의 다른 뜻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 않고 다음 단어로 곧장 넘어갈 수가 있고 빠르게 전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absent나 poor의 뜻을 단 하나의 정확한 뜻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데 비해서 저나 원어민은 순간적으로 딱 하나의 정확한 뜻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absent-mindedness에서 absent가 결석한이다 뭐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멍한이라는 뜻으로 읽혀졌거나 poor eyesight에서도 poor이 가난한이다 뭐다 하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로지 상태가 나쁜이라는 뜻이 떠올랐다면 유추 해석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단숨에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끝났을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fai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fair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동음이어입니다. 즉 fair이 공평한, 맑게 갠, 박람회, 올바른, 상당한, 아름다운이라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fair이 있고 맑게 갠이라는 fair, 박람회라는 fair, 올바른이라는 fair, 상당한이라는 fair, 또 아름다움이라는 fair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들 fair이 같은 어원에서 분할되기로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뜻으로 분할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ir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공평한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나 원어민은 이 문장에서는 맑게 갠이라는 뜻만, 이 문장에서는 박람회라는 뜻만, 또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만,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아름다운이라는 뜻만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떠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의 단어가 아무리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는 순간에 있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뜻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 각각의 문장에 나온 각각의 fair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장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지 않고 곧장 문장의 가장 앞에서 읽기 시작해서 문장의 끝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fair의 뜻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갑갑한데 이렇게 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토익 시험 때는 머리가 더욱 지끈지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읽는 그 방식 그대로 영어를 읽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 fair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몇 개가 됐건
이렇게 딱 하나만의 뜻으로 순식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뜻만 생각나도록 공부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이렇게 먼저 where은 이런저러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이 다음에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학습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읽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롭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직역과 의역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해석을 할 때는 의례 직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의역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언어든 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때 직역한 후에 의역을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 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가다는 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go라는 뜻의 가다를 기본 뜻으로 정해놓고 die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또 서다라는 한국어는 몸을 세우다, 칼날이 서다, 아기가 서다, 기계가 서다 등과 같은 많은 뜻으로 쓰이는데 예컨대 갑자기 기계가 선 것은 정비불량 때문이었다라는 문장에서 우선 몸을 곧게 세우다라는 것을 기본 뜻으로 정해놓고 작동이 멈추다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또 제가 영어책을 읽을 때 의역해서 읽을까요? 저는 영어를 읽는 순간 곧장 이해가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순간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역이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한국어는 의역 없이 직역으로 끝내면서도 마치 영어라는 언어는 의역을 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래 영어라는 언어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방식으로는 의역 없이 직역만으로 해석을 끝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는 직역 후 의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단어와 문법 구조가 뭘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컨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이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시다. 수박 찰나 먹게 과도 좀 주실래요? 이 외국인은 잘라를 찰나라고 말했고 과도를 콰도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라는 것은 발음으로만 구별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언어 경험이 통합적으로 반영돼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있는 수박이라는 단어가 자르다, 먹다, 과도, 둥글다, 달다, 빨갛다 등 이와 같은 단어들과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발음이 좀 틀리게 들려도 이 수박 뒤에 들려올 단어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 단어가 수십만 개가 있어도 이 수박 뒤에 좌절, 굴뚝, 승진, 연탄, 우산 이런 단어가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이 수박이라는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단어가 고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올 단어도 쉽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장에서 첫 마디인 수박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박 잘라 먹기까지 들려온다면 이렇게 수박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려왔을 때보다 그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뒤따라올 단어가 더욱 쉽게 예상됩니다. 이상에서의 설명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읽고 듣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읽는 즉시 모든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단일한 뜻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이상으로 순식간에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직역 후 의역을 하는 식의 이상하고 불필요한 행동 없이 직역만으로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뒤따라올 단어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어떤 문법적 구조로 전개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어는 어휘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영어는 어휘력이 전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발음 관련 책이나 문법 이론서 같은 것이 아니라 어휘, 즉 단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휘력을 완성하는 것이 영어 정복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휘력이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단어를 잘 아는 겁니다.
영어 단어 많이 외웠다고요? 그래서 잘 아신다고요? 글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fine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fine의 뜻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만 수능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e은 좋은, 훌륭한, 날씨가 맑은, 가느다란, 고급의, 정교한, 벌금. 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fin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휘력이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fine의 여러 뜻, take의 여러 뜻, spring의 여러 뜻, go의 여러 뜻, sound의 여러 뜻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그 뜻만 외운 것이라면 그것은 그 단어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휘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제게 형성되어 있는 영어 어휘력 또는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어 어휘력이란 어떤 단어에 대한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주변 단어와 짝을 이뤄서 어울려 사용되고 또 주변 단어와 어울려 사용될 때 서로 어떤 순서로 문장에서 놓이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와 같은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기능어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등의 그 단어에 내재된 쓰임 정보까지를 모두 익혀둔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단어에 대한 어휘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한국어 문장에서 대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대장의 다른 뜻인 무리의 우두머리나 기록장구라는 뜻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으로만 읽혀지고 암이라는 단어나 싸우다라는 단어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읽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은 한국어의 각 단어를 익혀둘 때 그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어울려서 등장하는 짝을 이루는 어휘가 무엇인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까지를 패키지로 익혀뒀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 듣고 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는 이 fine의 여러 뜻을 몽땅 외웠다고 해도 여러분의 눈앞에 이 fine이 나타났을 때 그 여러 뜻 중에서 그 문장에 쓰인 단 하나의 유일한 뜻으로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외울 때 맨 처음 알게 된 뜻인 좋은이나 훌륭한이라는 뜻만 생각이 난다거나 이 fine 뒤에 뒤따라올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를 예상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여러분에게는 fine에 대한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보시다시피 좋은이라는 fine과 가는이라는 fine은 그리고 벌금이라는 fine은 주변의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들 fine은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 이유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주변의 짝을 이루는 단어들도 당연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단어의 뜻만을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길러야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단어의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짝을 이뤄서 동반되는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와 같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 정보까지를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영어 어휘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영어로 말이 된다면 여러분의 두뇌에 어휘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을 뜻하지만 만약 영어 단어를 외국어로서가 아니라 마치 외래어처럼 쓰고 있다면 제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웠다고 자부해도 그것은 정체불명의 그 어떤 것일 뿐 결코 영어 어휘력이 아닌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영어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휘력을 길러놓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영어 어휘력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우리 한국어도 앞에서 본 영어 absent, poor, spring, sound, fair, fine 등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단어들이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어로 쓰입니다. 그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동사라 불리는 단어들부터 몇 개만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다라는 동사입니다. 서다라는 동사입니다.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가다, 되다, 보다, 놓다, 봤다, 오다, 먹다, 놀다, 오르다 등등 이렇게 기본 동사를 대략 뽑아봐도
100개 정도는 금방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보여질 때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뒤따라올 단어가 무엇일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 어휘력은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 원리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익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처럼 한꺼번에 모아놓고 묶어서 외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기에 한국어 어휘력이 아주 잘 길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실제로 쓰여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한국어 타다도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어떻게 길러졌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익혀서 사용하고 있는 타다의 뜻은 크게 구분해도 30개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30개의 뜻을 모두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30개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여러분에게 잘 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타다를 어떻게 익혔을까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이런 식으로 몽땅 묶어서 외웠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께 이들 타다가 익혀지고 이 각각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두뇌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승차하다라는 타다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 노랑버스를 타면서 배웠을 겁니다. 민수야, 버스 타고 유치원 가자, 이렇게요. 또 연소하다라는 타다는 친구와 놀다가 배웠을 것 같네요. 민수야, 우리 쥐불놀이 하자. 싫어, 옷 타면 어떡해? 또 가루를 섞다라는 타다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겠네요. 여보, 민수 분유 좀 타주세요. 또 연주하다라는 타다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을 수도 있었겠고요. 대감, 황진이의 가야금 타는 솜씨는 단연 조선 최고입니다. 물론 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대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익혔습니다. 먼저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장이라는 단어는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야, 왜 맨날 너만 대장하는 거야? 또 큰 창자를 뜻하는 대장은 엄마가 요구르트를 사주실 때 하신 말씀으로 배웠지 않았을까요? 민수야,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대장이 튼튼해진단다. 그리고 기록장부를 뜻하는 대장은 아빠를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에 들렸을 때 배웠을 수 있었겠네요. 수고하십니다. 토지 대장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이죠. 대장이라는 여러 뜻을 몽땅 묶어서 외우지 않았음이 명백하죠. 즉, 이 대장은 아침에 놀이터에서 익혔다면 이 대장은 점심때 부엌에서 익혔고 또 이 대장은 어느 날 늦은 오후에 구청에서 익혔을 겁니다. 결국 각각 별개의 시간에 또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이들 대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길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어휘력은 또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저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력을 쌓는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익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휘력이 길러졌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미국인 아이가 fair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 fair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뜻이 6개 정도고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11개 정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이들 뜻을 모두 잘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익혔기 때문일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타다나 대장을 익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익힌 겁니다. 물론 제가 이민을 가서 익힌 방법도 당연히 이 방식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fair은 흙놀이를 하다가 친구의 불만 섞인 말을 듣고 배웠을 수 있겠네요. Give me a fair chance too.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 또 박람회라는 뜻의 fair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요? Timmy, let's go to the science fair this weekend. 티미야, 이번 주말에 과학 박람회 가자. 상당한이라는 fair은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에게 구슬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배웠을 수 있겠네요. You already have a fair amount of marbles at home. 너는 이미 상당한 양의 구슬이 집에 있잖니? 이렇게요. 당연히 이 영어 단어들도 각각 별개의 시간과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익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in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익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이번엔 그릇가게 주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말을 걸어봅니다. It looks like a fine day today. 날씨가 화창할 것 같군요. 기껏 기분 좋게 시작하려는데 손님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This teacup has a fine crack in it. 찻잔에 실금이 같네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찾아와서는 무허가 점포를 하면서 대뜸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So how much do I have to dig out for the fine? 대체 벌금을 얼마를 내란 말이요? 이 짧은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뜻의 fine이 3개 사용됐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이라는 뜻의 fine과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 이렇게 3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수정아, 너 우리 영화반에 들어올래? 정말 좋아. 어제도 영화를 봤는데 너 공룡이 바위 들어서 던지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건 그렇고 너 그거 썼는데 얼마나 들었냐? 이런 대화에서 들다라는 서로 다른 뜻의 단어가 이렇게 3개가 사용되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이들 3개의 들다를 같은 단어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fine에 대한 어휘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저 미국인에게 이들 fine은 어떻게 익혀진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각각의 fine을 여러분처럼 한꺼번에 달달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 화창한 날 친구와 날씨를 화제 삼으면서 이 화창한이라는 fine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수 있겠죠. 또 가느다란이라는 fine은 도형을 그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을 가늘게 그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벌금이라는 fine은 아빠가 과속운전을 해서 집에 과태료 딱지가 날라온 날 배웠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영어 어휘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 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글꼴이 같건 다르건 어원의 출발이 같건 다르건 현재에 있어 쓰임이 다르면 이들은 모두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저 서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익히면 그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 스틱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될 때 결국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러한 과정으로 스틱이라는 단어의 어휘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demonstrator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혔으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book도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즉 영어 어휘력도 한국어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처럼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어를 배우든 결국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 각각의 불규칙적 상황에서 인간의 두뇌에 쉽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이 단어들을 무턱대고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인데 같은 단어로 생각해라 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명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해 넣으려고 하니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원리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영어 포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고 싶다면 제가 이민을 가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어를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력을 길렀던 방법, 그리고 제가 영어 어휘력을 길렀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배들로부터 이미 실패한 방법으로 낙인 찍힌 그간의 방법들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인간에게 영어 어휘력이 길러지게 되는 필연적인 원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어휘력을 기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휘력이 길러지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교재인 영어 탈피 수능편의 구성 내용을 예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맞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어 탈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표제에 대한 뜻은 일관되게 단 하나만 수록했습니다. 앞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뜻만을 가질 뿐 절대로 복수의 뜻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수능시험 범위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단어를 수록함에 있어서 기존 책들이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뜻을 묶어서 수록한 것과는 달리 모든 표제에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해드렸습니다. 기존 책들은 이렇게 spell, 철자를 말하다, 맞춤법에 따라서다,
한동안, 주문 이렇게 하나의 스펠에 여러 뜻이 있는 것이냐 기재하고 있다면 우리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펠의 뜻으로 철자를 말하다라는 단 하나만의 뜻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책들은 이렇게 비일의 뜻으로 청구서, 법안, 전단지, 집회, 세부리라고 한꺼번에 기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영어 탈피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빌에 대해서 단순히 청구서라는 단 하나의 뜻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존 책들은 이렇게 fair의 뜻으로 fair, 공정한, 맑게 갠, 박람회, 상당한, 아름다운, 올바른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우리 영어 탈피에는 이렇게 공정한이라고 단일한 뜻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수록된 모든 표제에 대한 뜻을 일관되게 딱 하나만 기재한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종류의 책으로 단어를 외워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외울 때 헷갈렸을 겁니다. 물론 잘 외우지도 않았고요. 외웠다 해봤자 고작 가장 앞에 나온 뜻만 기억났을 겁니다. 또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곧 졸음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나의 단어는 뜻이 절대로 2개 이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뜻이 있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내용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여러분의 두뇌가 인식하는 패턴에 맞도록, 즉 불필요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했습니다. 당연히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한결 쉽게 익혀줍니다. 자, 둘째, 우리 영어 탈피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수많은 영어 도우미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각의 표제어를 불규칙적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앞서 하나의 표제어에는 단일한 하나의 뜻만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fair이라는 단어를 예를 든다면 공정한이라는 fair만이 아니라 다른 뜻의 fair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 1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제어로 fair를 다루고 있긴 한데 뜻은 오직 공정한이라는 단 하나만 붙여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fair의 뜻도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람회라는 fair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 아름다운이라는 fair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설마 공정한이라는 fair만을 싣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익혀둬야 할 fair를 총 6개 수록해 두었습니다. 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정한이라는 뜻의 fair은 이미 보셨듯이 이 책의 1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fair, 공정한 이렇게요. 예문을 볼까요? 네,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군요. 자, 이제 맑게 갠이라는 뜻의 fair를 찾아봅시다. 네, 104페이지에 있군요. fair, 맑게 갠 이렇게요. 자, 예문을 봅시다. 날씨가 맑게 개었다는 말이군요. 그럼 박람회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있네요. fair, 박람회 이렇게요. 예문의 내용은 다음번 세계 박람회는 어느 나라가 주최하게 됩니까? 또 상당한이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320쪽에 여기 있습니다. fair, 상당한. 예문은 수입이 상당한데 이렇게 쓰였네요. 자, 아름다운이라는 fair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fair, 아름다운 이렇게요. 정말 아름다운 손이로군.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앞서 17페이지에서 봤던 공정한이라는 fair이나 또 다른 페이지에서 봤던 맑게 갠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를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철자만 같이 쓰는 단어일 뿐이니까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자주 듣는 strike는 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 또한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익혔던 환경과 같도록 책 속 어딘가에 불규칙적으로 분산 수록시켜 두었습니다. 자, 파업을 하다라는 strike는 21페이지에 있군요. strike, 파업을 하다 이렇게요. 예문은 당연히 파업을 하다라는 strike에 대한 문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또 때리다라는 strike는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strike, 때리다 이렇게요. 전경들이 폭도들을 곤봉으로 때렸다. 21페이지에서 strike는 단어를 배웠지만 그때는 파업을 하다라는 strike였으니까 지금 이 strike를 익히면서 그때의 strike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관심도 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소위 기본 동사라고 하는 take, give, run 등등의 단어들도 각각의 뜻에 따라서 일일이 구분되어 이책 곳곳에 불규칙하게 분산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분산수록해서 익혀야 한다고 했죠? 네, 사람에게 단어가 익혀지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고 또 서로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을 같은 뜻인 양 달달 외우려고만 한다면 헷갈려서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외웠다 치더라도 실제 듣기나 읽기를 할 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하기를 할 때는 더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이죠. 읽기도 안 되는데 말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 타다라는 동사를 익힌다고 했을 때 승차하다라는 타다, 연소하다라는 타다, 석다라는 타다를 이렇게 우리 영어 탈피에서와 같이 각각이 쓰이는 문장과 함께 책의 곳곳에 분산시켜서 익히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묶어서 외우려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근본 원리에 맞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이 헷갈림이나 집중력 저하나 졸음 발생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익혀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의 뜻이 이때는 대부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poor은 가난할 뿐이고 fine은 좋은 일 뿐이고 spring은 봄일 뿐이고 raise는 들어올리다일 뿐이고 run은 달리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이 단어들이 완전히 변신 로봇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가난한이었던 poor은 갑자기 어떤 문장에선 서투른으로 변해버리고 또 어떤 문장에서는 형편없는으로 변해버립니다. 좋은이었던 fine은 가느다란으로 또 어떤 때는 정교한으로 또는 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봄이었던 spring은 갑자기 샘으로 용수철로 또 튀어오르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어올리다였던 raise는 갑자기 모금하다로 인상하다로 양육하다로 변해버립니다. 어찌됐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외워보지만 외웠다 해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사실상 거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고작 기억에 남는다 해도 맨 처음에 외웠던 뜻 한두 개뿐입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타깝게도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에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는 말하기 영어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이 조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은 그것이 동음이어든 아니든 모두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따로 익혀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 영어 탈피의 수록 방식과 같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 단 하나의 뜻만을 기재해서 따로따로 익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봐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때 알았던 fine은 좋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e, 좋은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또 spring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spring, 봄이라고 외웠습니다. 또 fair은 공정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fair, 공정한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물론 take도 가지고 가다 이렇게 써주고 sound도 소리 이렇게 make도 만들다, raise도 들어올리다, stick도 막대기, stand도 서다, give도 주다, build도 청구서, apple 사과, hammer도 망치라고 이렇게 단어장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영어로는 spring이라고 한다. 또는 공평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r이라고 한다. 라고 외우는 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등학생이 되었더라도 공부하다가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을 보게 되면 단순히 여기다 이렇게 fine, 가느다란이라고 정리해서 익히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샘이라는 spring을 보게 되면 또 여기다 이렇게 spring, 샘이라고 써서 외우면 그만입니다. 또 아름다운이라는 fair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fair, 아름다운이라고 해서 익히면 그만인 것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를 접하게 될 때도 take,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써서 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 단어들은 글꼴과 발음만 같이 쓰는 동음이어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묶어서 외울 경우 실익은 없이 헷갈리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와 글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익히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돼서 사본 그간의 책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서로 다른 이 단어들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한테 묶어서 외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은 좋은이라는 fine과의 별개의 단어니까 그냥 여기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을 뜬금없이 여기에 가져다가 이렇게 이 뜻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또 샘이라는 스프링도 쓸데없이 이 봄이라는 스프링과 함께 묶어버리고 또 이 아름다운이라는 페어도 이렇게 공평한이라는 페어가 묶어버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도 이렇게 여기다 묶어버립니다. 물론 벌금이라는 fine도 그냥 이렇게 따로 써서 익히면 될 것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여기에 묶어져 버리고 또 상당한이라는 뜻의 fair도 이렇게 또 묶어버립니다.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덧셈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이 2뿐만이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외우라고 한다 칩시다. 이러면 여러분의 두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과부하를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졸음을 불러옵니다. 두뇌는 주인인 여러분을 스트레스 없이 편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재처럼 두뇌의 인지 특성에 맞춤으로 만들어서 익히려 해도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진 책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니 여러분의 두뇌가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어를 포기한 것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인내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간의 책으로 하고 있는 방식은 언어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는 영어 교육 이론이 전무했을 뿐더러 변변한 학습서도 없던 시절이라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안사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배열을 알파벳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이렇게 하나만 쓰고 여기에 여러 뜻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단어 찾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에 이런저런 뜻을 일괄적으로 묶어준 것뿐인데 마치 그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엉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책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영안사전을 요약 정리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다른 교재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영어 교육 전체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 애플이나 해멀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발음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뜻, 즉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과 이 해멀을 가까이 붙여두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것도 뜻이 다른 단어를 그렇게 묶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를 들은 이런 fine이나 spring과 같은 도구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애플이나 해멀은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글꼴과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잇따라 묶어줘도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구미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글꼴과 발음이 같아서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익힐 때도 그렇게 분산된 환경에서 익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 어떻게 익혀야 한다고요? 네, 모든 단어는 유일한 하나의 뜻만 같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을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실제 언어 환경에 맞춤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재의 수록 방식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분산시켜 익혀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 영어 탈피는 영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에 내재된 짝을 이루는 단어에 대한 정보, 또 어순 정보, 또 기능어에 대한 정보까지 패키지로 익혀줄 수 있도록 모든 표제어에 완전 문장 형태의 예문을 붙였습니다. 단어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문장과 함께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여러분이 익혀야 할 모든 단어에 대해서 엄선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두었습니다. 단어마다 각각 예문을 실어줬기 때문에 책은 두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어 탈피가 그간의 모든 학습서에 비해서 가장 얇은 책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17페이지에 있는 철자를 말하다라는 스펠과 494쪽의 맞춤법에 따라서다라는 스펠과 134쪽의 한동안이라는 스펠과 263쪽의 주문이라는 스펠은
이 단어들이 어원이 같건 어쩌건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모든 뜻을 익히려면 단어마다 각각 예문을 붙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책들은 이렇게 표제어 스펠에 이렇게 여러 뜻을 써줬으면서도 예문은 그 중에 하나의 뜻, 즉 이렇게 철자를 말하다라는 뜻에 대한 예문만 달아줬을 뿐 이것과는 다른 단어인 맞춤법에 따라 쓰다라는 스펠과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과 주문이라는 뜻의 스펠에 대해서는 예문을 달아주지 않음으로써 뜻은 4개를 써놨지만 결국 그중 한 개만 공부하라는 식인 겁니다. 기존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 이유는 모든 단어는 반드시 하나의 뜻만을 가진다라는 단어의 근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스펠에 대한 예문을 붙여줘야 하는 필요성을 망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록해야 할 예문 4개 중에 한 개만 수록하고 말았기 때문에 책은 얇아지고 그래서 공부가 쉬울 것 같지만 공부를 했다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스펠이라는 단어 전체를 공부한 것 같은데 고작 예문을 붙여줬던 철자를 말하다만 기억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지에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이 들어간 이런 예문이 나오면 의역까지 동원해도 당연히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문 없이 외운 단어는 기억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 대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아래 fair, raise, draw, credit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모든 뜻에 대해서 예문을 모두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예문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문은 단어가 품고 있는 미묘한 뜻과 문법 정보를 매우 쉽게 이해시켜주는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예문이 없으면 그 뜻과 문법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문이 있음으로써 단순히 10초 정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 이렇게 예문 없이 뜻만 나열된 경우에는 각각의 스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문을 붙여주면 단순히 읽고 내려가기만 해도 두뇌에 각각의 스펠에 대한 값진 정보들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할 때 공식만 있는 경우와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이 함께 있는 경우 장황한 듯해도 설명이 잘 된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이롭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범위를 익혀야 할 경우 당연히 오른쪽처럼 예문과 함께 보여지는 것이 학습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익혀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총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영어 탈피의 기타 구성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3개 외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려했습니다. 먼저 품사 전성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한국어 먹다에 어미의 변화를 줘서 먹음, 먹은, 먹게와 같이 바꾸면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fair과 fairly, fairness와 같이 모양을 바꾸면 형용사, 부사, 명사로 품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글꼴과 발음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만 변화를 줘도 품사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글꼴이나 어순의 변화에 따라 그 문법적 쓰임이 달라지는 현상을 품사 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익힐 때 느끼다를 느낌, 느끼는, 느끼게와 같이 고쳐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어휘력과 문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품사 전성 현상을 이용해서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어를 익히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는 이렇게 어미의 변화를 줘서 품사 전성을 하는 fair를 이렇게 fair, 공정한, fairly, 공정하게, fairness, 공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이 dra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raw, drawing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영어는 글꼴의 변화 없이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 변화만으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20페이지는 환영이라는 의미의 welcome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가 똑같은 철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품사 전성 현상을 통해서는 글자 모양이 이렇게 똑같아도 명사로 쓰일 때는 welcome이 fantastic 같은 형용사 뒤에 놓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 he와 목적어 me 사이에 놓이며 형용사 쓰일 때는 이런 위치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영어 문법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파생어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표제들도 체계적으로 묶어 수록했습니다. 어휘력의 확장의 이런 것 중 또 하나가 파생어나 반대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해당되는 모든 어휘에 대해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록했습니다. 파생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수록 예를 보겠습니다. candle은 양초인데 어미의 변환을 줘서 이렇게 candlelight, 촛불과 candlestick, 촛대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develop의 경우에는 개발하다라는 뜻인데 이 또한 어미가 변화돼서 개발자로 파생되었고 redevelopment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re가 붙음으로써 재개발이라는 의미로 파생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 클래스는 학급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묶어서 수록함으로써 교실과 급으로 파생된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수록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logic은 논리라는 뜻인데 어미의 변화를 줘서 논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접두사 ill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비논리적인이라는 반대말로 변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able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접두사 on이 붙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또 접두사 in이 붙음으로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수 없음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접두사나 어미의 변화 없이 그 뜻 자체로 반대말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뒀습니다. 예컨대 죽다라는 die와 생존하다라는 live를 이렇게 위아래로 가까이 연달아 수록함으로써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뜻의 live 같은 경우는 이 생존하다라는 live와 뉘앙스는 비슷해도 그 쓰임이 다른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따로 수록해 줌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묶었을 때 이로운 것은 체계적으로 묶어줬고 묶어줄 경우 헷갈릴 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히 분리해서 학습에 이롭게 한 겁니다. 또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주제별로 관련성 있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줌으로써 어휘력이 쉽게 확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청혼, 결혼, 이혼 같은 것은 인생사에 있어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즉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청혼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혼, 결혼, 별거, 이혼하다와 같이 관련되는 단어들을 잇따라 수록함으로써 연관된 단어들을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에 관계되는 어휘도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어휘들도 이렇게 더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합계, 덧셈, 빼기, 곱하기, 제곱, 세제곱,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관되는 단어를 연달아 정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단어들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단어들도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공부를 한결 쉽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고교생을 위한 수능편을 다룬 만큼 시험지에 나오는 지문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이롭도록 이렇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시험 예문 1000여 개를 엄선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예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을 필요치 않게 구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예문과 해석문이 서로 1대1로 서로 대응되도록 색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는 century와 대응하는 세기를 이렇게 같은 색깔 밑줄로, 또 battleground와 전쟁터를 같은 회색 밑줄로, confronted과 대치하다를 같은 보라색 밑줄로, 그리고 소셜리즘과 그 뜻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를 연두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문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전을 찾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게 됩니다. 모든 단어는 뜻뿐만 아니라 그 쓰임 정보까지 일체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또 예문을 익히는 것이 술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학습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표제와 함께 등장하는 주변 어휘들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들 주변 단어들에 대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문을 달아줘도 곧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전을 찾거나 또는 해석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곧장 색깔별로 대응시켜 놓은 밑줄을 통해서 손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다음 문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짐에 따라 밑줄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이와 같이 책갈피를 이용해서 밑줄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예컨대 이 문장을 10여 초 내에 술술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문을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문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색색의 밑줄로 눈길이 갈 때가 있지만 1, 2회 반복 학습을 하는 과정에 다다르면 이런 밑줄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문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영어 예문에만 눈길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책갈피를 사용하는 것도 금방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공부할 때면 당연히 사전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전이 필요한 시점은 자신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더 정확히 알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필요로 했던 게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문법 위주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문법 위주의 교육도 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법 교육을 흔히 명사니 동사니 사형식이니 오형식이니 수동태니 능동태니 또는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하는 것을 이론으로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진짜 문법 교육이란 말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성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즉 7살짜리 미국 아이는 선생님께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지만 결국 문법 교육을 잘 받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이미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대를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도 미국인 앞에서 쩔쩔맨다면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그는 미국의 7살짜리 아이보다도 훨씬 영어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 문제로 예를 든다면 이런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에 들어갈 조서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밥, 괄호 먹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어떤 조사가 맞습니까? 당연히 4번, 을이죠. 이런 문제는 한글을 막된 7살짜리 아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하나하나 넣어서 읽어봤을 때 1번 밥이 먹었다, 2번 밥가 먹었다, 3번 밥을 먹었다. 이들은 모두 어색합니다. 오로지 4번 밥을 먹었다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을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어 문제라고 가정해서 현재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7살짜리 미국 아이라면 당연히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어색하지 않은 조사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영어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읽을 때 어색하지 않은 전치사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어 문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풉니다. 우선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따져봅니다. 네, 3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밥, 괄호는 목적어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괄호 부분에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은 정답에서 제외시킵니다. 이제는 3번과 4번 중에 고르면 되겠군요. 둘 다 목적격 조사이긴 한데 문법 이론상 을은 받침이 있을 때 쓰고 르는 받침이 없을 때 씁니다. 그런데 밥은 이렇게 비읍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결국 답을 맞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은 문법 공식에 따라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7살짜리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영어 문제를 풀게 한 것은 학교입니다. 즉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문법 이론은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법, 즉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성을 깨우쳐 주는 것은 거의 가르친 바가 없기 때문에 문법 위주의 교육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어 문법 이론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워서 이 문법 공식에 끼워 넣어서 듣고 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법 따로 단어 따로 외워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단어와 짝을 이룬 단어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어순으로 놓이게 되는지, 또 조사나 전치사와 같은 기능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까지를 일괄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실제 그와 비슷한 환경이 재현되면 빠르게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차 설명드린 대로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어휘력을 기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곧 그 자체로서 문법 공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익혀야 여러분도 미국인 아이처럼 영어 문법 문제를 손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누차 설명드렸듯이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것은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중 IQ가 150을 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IQ가 낮은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한국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저처럼 이민을 가서 영어를 익힌 사람도 적극적으로 영어에 노출만 시켜주면 영어를 익히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언어든 그 언어가 익혀지는 원리에 순응해서 정상적으로 익힌다면 2년 전후면 정복이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수만 개가 넘는 영어 어휘력이 잘 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것으로 하는데 고작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단어 외우는 식으로 또 영어 문법을 학교에서처럼 이론으로 공부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제가 천재여서 이민 2년 만에 영어가 능통해졌을까요? 또 이민 간 사람 중에서 저만 능통해진 걸까요? 또 단순히 미국을 갔기에? 아니면 어렸을 때 시작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첫 학기 3개월만을 다니다가 이민을 갔고 영어 교육이라면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또 대학교 때 미국 온 사람들도 2년 전후면 어지간한 수준의 영어가 모두 됩니다. 즉 시작한 나이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결국 영어가 수학이나 물리처럼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양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말로 아랍어와 함께 한국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미수다에 나온 서양인들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를 해냅니다. 그 어렵다던 한국어도 잘도 해내는데 세계 1위의 IQ를 자랑하는 한국인인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험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말이 되는 영어 없이 시험을 위한 죽은 영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교재를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다만 부탁컨대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든 또는 진짜 말하기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든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고 언어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간의 모든 방법들은 이제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들은 여러모로 여러분보다 훨씬 미숙합니다. 그런데도 생후 2년 정도면 누구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은 이 아기들만큼이라도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살았던 LA에는 대략 50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10년을 미국에서 살아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릴 뿐 영어 어휘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휘력이 없으니 당연히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교재를 제공해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공이산 외국어연구소 책임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I wish you much luck and success. 궁금한 것이 더 있으세요? 다음 카페 영어 탈피로 오세요. 영어 탈피를 이용한 권장 학습 방법은 다음 카페 영어 탈피에서 확인하세요.